그러고 나서 정말 대대적인 탄압이 박근혜 정권 1년차 때 진행됐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민주노총위원장을 그만두고 철도노조위원장 다시 맡게 되었는데요. 10년 만에 그때 투쟁했던 동지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바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박근혜 정권과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싸움이 시작되었고 여기 계신 많은 동지들과 함께 공공노조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파업을 같이 했습니다. 9월 27일 날 시작된 파업이 그해 12월 3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되는 날까지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노조 활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나갔습니까? 벌써 지금 거의 4분이 되었습니다. 4분이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일상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나머지 두 분의 토론자께도 각 4분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규 위원장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정의당 노동정치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정의당 안에서 노동정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일단 정의당의 노동정치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세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 또 정의당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노동정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를 4개 정도의 코드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 사회적 양극화를 포함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젠더 문제나 세대 갈등, 노인 문제 등 또 다른 차원의 전반적으로 보면 문명 생태계 전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의 세계이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며 올 한 해 혹은 그동안의 활동에서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세계의 진보정당들은 모두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파정당이나 진보정당들은 쇠퇴하거나 몰락하고 있는 게 오늘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파 포퓰리즘과 극우정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정당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좌파 정당보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급진적인 대안을 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우파 포퓰리즘을 부각시켜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편 좌파도 전통적인 진보 정당들이 쇠퇴하면서 급진적인 좌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의 진보 정치 혹은 전통적인 방식의 진보 정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사회는 조금 더 다른데요. 우리는 이 사회 그런 세계적인 문제 말고도 분단과 민족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뿌리 깊은 보수 정치라고 하는 오랜 기간 군사 독재 때문에 진보 정치가 꽃피우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토양이 있고 또 세계 질서의 재편과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인도와 호주 그리고 일본을 잇는 구조로 하면서 한국을 종속 변수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 구조 속에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통이 허약해서 올라오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생태 운동 등을 전혀 흡수하고 있지 못한 데다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체제가 시작되면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보라고 하는 이름을
그야말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보 정치, 노동 정치를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민주당은 현저히 후퇴하고 있고 이 현저히 후퇴하고 있는 민주당의 개혁 후퇴에 대해서 진보 정치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 저는 정의당이 한국 사회의 가장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노동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 이것을 전면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정리해 주십시오. 30초 내로 10초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 노동이란 단어 통합당에 재뿌리지 말라라고 시작한 이 뿌리를 갖고 있는 진보정당 정의당이 어느새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은주 위원장님 자기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하철 영무 노동자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특위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속 2분 지키어서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님. 네, 뭐 특별히 가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려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소개 영상과 인사 말씀 들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고 또 조합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년 총선에서 현장에서는 어떤 투표를 해야 될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노동 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하자는 게 분명히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한 뭐 로드맵, 계획 이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는 지난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 벌써 10년
또 더 된 일입니다만 그 이후에 여전히 현장에서 진보정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 답답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도 정의당의 노동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분의 답변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이번에는 영경규 위원장님,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훈 본부장님 순서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우리 노동자 정치운동이 일정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노동정치 혹은 진보정당의 분열로부터 있는데요. 이것을 단번에 통합한다거나 진보정치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나이브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접목되지 못하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진보적인 대통합, 진보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현장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첫 번째 고민은 점진적으로 각 진보 정당들이 연대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조들을 민주노총이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현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무려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정치위원장 선임을 못하고 있는 게 민주노총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된 정당 체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이 이것을 책임있게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문제인 거죠. 저는 원칙적으로는 일단 민주노총 중앙이 정치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것을 현장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 정치위원회의 활성화, 또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운수 노조 같은 경우에 1조합은 1정당,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조건에서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 적어도 이미 민주당으로 현장이 상당한 정도 경도되기 시작한 현장 대중들을 진보정당으로 다시 끌고 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노동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교육에 대한 전면화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책임있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니까 총선만큼은 책임있게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운동들을 이제부터 전개하고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저희 진보정당 이후에 현장에서 20여 년간 매 선거 시기마다 상급단체의 정치 방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해 왔습니다. 근데 결과는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급단체의 정치 방침이 없어서 지금 우리 진보정당을 노동자가 자신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찍지 않는 걸까? 우리가 조직을 제대로 못한 걸까? 그게 아니라 이 노동자는 혼자 개별적인 노동자가 아니고 또 노동조합 안에 있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진보정당, 우리 정의당에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지침을 잘 완수할 수 있고 또 지침을 내리면 그대로 이행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민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3개 있는데 제 걸 다 자기 앞에 거 자기 앞에 거. 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양 위원장님 말씀, 또 금방 이은주 동지 말씀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방형 경선제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동지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진성당원제의 근간은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나 이것이 오히려 당을 무경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근거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방형 경선제를 찬성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민주노총에서 정치 방침을 수립하기는 저는 사실상 당분간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방침이라 함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 사실상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일한 진보정당은 사실 없지요. 물론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 녹색당이 있고 사민당이 있고 또 공산당이 존재합니다. 복수의 진보정당은 일반적인 경향인데 거기서 어떤 한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자고 하는 정치 방식 수립하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치 방침 없이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일상적인 정치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데 저는 그 속에서 이 분열된 진보정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아까 사진도 봤습니다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괴멸적 상태를 맞이했던 통합진보당의 일종의 비극적 결말이라 할까요? 그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선다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개방형 경선제, 시민 참여 여기서 시민이라 아까 이현주동도 이야기했지만 노동자이면서 납세자이면서 소비자인 그들이 참여할 때 우리의 문들이 열리는 거고 그를 통해서 정치를 좀 더 가까이 진보 정치를 더 가까이 하게끔 하고 그들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훈련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진성당원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속에서 이 사업들을 펼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 당직을 맡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진성당원제는 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사태 때 이른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민주노총 3대 대표가 중립의 결정을 전달했지만 그쪽 분들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거취를 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진성당원제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진성당원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저의 뼈아픈 경험도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정치가 더 활성화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당원이 아닌 사업장에 가기는 어떻게 보면 섭외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기회 채택한 만큼 저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여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토론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뭔가 반박한다거나 첨언한다거나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일단 처음에 공통 발언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끼어드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주로 정치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약간씩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정치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드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이제는 좀 다음 공통 질문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나시는 대로 먼저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2015년에 사자 통합하면서 노동정치연대와 함께 들어왔는데요. 일단 저는 당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조직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고 하는 관점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주로 이제 노동조합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노동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대중적 기반은 조직 노동자의 기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레토릭으로 쓰는 말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세우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의당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제가 과거에 전국위원회 때도 줄기차게 얘기한 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문제, 노동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조직노동자 혹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 이런 문제부터 불식하고 노동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의 노동 기본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당은 당원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노동의 의무교육, 지금 장애인지교육과 성평등교육이 있는데 여기 추가해서 노동에 대한 기본교육이 있어야 그래야 노동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당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접한 당원들은 노동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이 괴리감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러면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급진적인 의제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당이 주저함으로써 노동의 정치를 스스로 정확하게 잡아가지 못하는 지점이 안타깝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노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세계의 어떤 진보정당도 조직노동을 뿌리와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장한 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노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 여연국 선거 때도 그렇고 그동안 줄기차게 고민해왔던 우리 당의 기본적인 기반으로 영남권 노동벨트만큼은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당의 가장 빠른 성장의 요인이고 가장 확실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토론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하세요. 그냥 마이크를 계속 잡고 계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조직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보정당과 노조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년간 진보정당과 노조가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독일 3인당과 독일 노총이 서로 말하고 있는 관계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과 노조의 관계는 독립적이되 중립적이지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조는 당 내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당도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래야 진보정당과 노조가 서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실천적인 과제로 정의당과 노조도 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를 대책회의 이때 만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정책 협의를 단위별로 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실천 과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중요한
중요한 범주 중에 하나가 이제 노조와 정당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총연맹이라고 하는 내셔널 센터와 이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숙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제가 더 첨언할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뭐 저도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결국 그 노조와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과잉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 관계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뭐 배타적 지방층을 유지할 건가 말 건가 뭐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정당 내 정파가 노조 안으로 침투해서 오히려 노조가 깨지는 이런 일들을 보내서 과연 이 관계에 진짜 참고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생각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일상적인 활동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제가 뭐 우리 사업장을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특히 공공 부문에서 뭐 실리조차 정치적이다. 아까 선거연봉제 저지 투쟁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치의 문제였고 또 이번 철도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그런 것이다라고 할 때 이런 속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의식들을 높여 나가면서 투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단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보면은 뭐 수서 분할 민영화를 그 획책했던 박근혜 정부에서의 철도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차관으로 연전했고 그 김경욱이라고 하는 차관이 이번 파업 때 기존 노사 합의를 뒤집고 철도 노동자가 주 31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국민들 보도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내일 사입을 하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 투쟁 속에서 조합원들은 피해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 역량으로 발동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조하고 당과의 관계는 원래 이제 우리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2000년 당을 창당할 때 제가 당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당과 대중조직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출발할 때는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하면서 초기에 빈약했던 진보정치 또는 노동자 정당 운동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사실상 저수지가 됐던 건 분명하고 그게 예를 들면 노조와 정당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일이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별로 올바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치위원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한국의 진보정치의 현 주소를 볼 때 초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튼튼한 기반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소위 배타적 지지방침이라는 게 나왔죠. 그때 이제 논쟁이 많았고 저도 뭐 정치위원장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일단 민주노총은 무조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출발했고 그것이 사실은 진보정당 운동이 한국 사회에 성장하는 데 동인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방침이 없어진 조건에서는 방금 김용훈 부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하게 어느 정당이나 이런 또 우리 이현주 동지 얘기하신 것처럼 중립과 독립이라는 관점이 유지되는 건 중요한데 그러면 정의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노총의 방침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조직노동을 어떻게 복구에 들어갈 건가 정의당의 이름으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노동자들의 밀집지역인 영남권 노동벨트의 문제와 또 노동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과 의제들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노동본부장께서 요즘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 또는 특별 근로를 인정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고 정의당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당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김 본부장 요즘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건 이제 노동본부가 하는 일과 당 중앙이 이걸 자기 문제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면 내년 총선에서 여하의 민주당과의 차별화 내지 우리의 전략은 바로 노동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위법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전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야 되고 다만 이제 상무위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워낙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이 뭐 모든 걸 집어당기는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고발을 한다고 했지만 정치적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자 그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선을 치자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거쳐진다면 곧바로 전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 노동 중심성,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질문하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조직 노동자에 대한 시각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노동자란 시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또 자신의 이하 요구를 실현하는 진보정당에 투표하고 더 나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실천인 정당에 가입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 정의당을 중심으로 안 될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2020년 총선 정의당 노동정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저희 셋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노동조합 박창진 위원장님, 또 이주민 이권특위 이자스민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정치특위 장혜영 위원장님, 이분들 모두, 그리고 더 넓은 객석이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야 했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강화는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당에서 물론 우리 모두가 노동자이고 노동 정치에 대해서 당의 모든 당직자, 정치인이 함께 토론을 해야겠지만 그랬다가는 제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세 분만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중심성 혹은 노동 정치 세력화라는 것이 지금의 노동 정치, 그러니까 조직 노동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나오신 세 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직 노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노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직 노동과의 관계, 총연맹과 당의 관계, 정치 방침 등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조직 노동 이제 외부에 대해서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조직 노동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러면 현장에 있는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계신 세 분이 처음뿐만 아니라 좀 계속 이렇게 자기 PR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총선까지의 과정에서 나는 이 노동과 당의 관계를 위해서 당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노동 중심성이라는 주제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인데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 노동당의 지지자의 다수는 노동자이지만 다수의 노동자는 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겠죠.
여전히 우리 정의당의 지지자의 다수는 노동자 당원이라고 노동자 조직 노동자에 유명한데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의 다수는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는 2020년 총선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나중에 뭐 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노동자를 위한 뭐 노동법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호명하고 나서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우리의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구 사업이었습니다. 비상구 사업을 통해서 파리바게트, 뭐 네이버 유니온, 뭐 여기 이중 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고 내일이 3주년이에요. 저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노동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노동을 호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는 일에 정의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조직 노동자들은 뭘 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자 이런 아주 훌륭한 표가 있듯이 자기 사업장 어디에 비조비지가 없는 사업장은 없을 것이고 자기 사업장에 청소 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하자 하는 그 일들부터 일로를 추진한다든지 노조 내에서의 평등을 실현한다든지 하는 사업들 거창한 어떤 정치 방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업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들 그들을 호명하는 일들을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앞장서서 또 조직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해나간다는 그것이 바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고 노동 밖의 노동과 조직노동이 손을 잡는 저는 아주 위력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총연맹의 방침을 기다리기 이전에 준비된 선수들부터 저는 특히나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그러한 모범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들이 중앙당과 함께 해나간다는 그것은 내년 4월에 우리는 또 놀라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해보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그 노동자와 당원을 분리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가 시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아까도 계속 호명 얘기 나왔는데 이런 다양한 얼굴들이 융화되어야지 노동자가 특별한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을 찍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노동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노동자와 당원이 이질감을 갖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로 융합되도록 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저는 그 각각의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실천인 정치 실천인 그 정당에 가입하기까지는 되게 어렵지만 그 어떤 이제 그 매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개를 찾아서 그런 실천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사회자가 주신 질문에 충실해서 현장 또 노동조합 내에서 내년 총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너네가 다 조직노동 출신인데 책임 좀 져라 이런 질문에 부응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내야 됩니다. 특정한 당을 지지하라는 방침이 아니라 총선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방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린 조직이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과 조직 노동자들은 조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총연맹의 방침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정당에 무조건 투표해라 라고 나는 지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민주당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이 결의되고 그 지침들이 산별로 현장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나은 조건인데 이게 예를 들면 진보정당 간의 분열이 있다고 해서 방침을 아예 안 내리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런 연장선에서 정의당,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 합작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총선 구조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내고 각 상별은 그 정치방침에 딸린 사업들, 진보정당을 찍어라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일정당 가입하기 운동도 같이 병행해 가는 이런 운동들이 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지금은 어쨌든 필요한 시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정의당은 조금 더 현장 노동자들과 조직노동, 민주노총이 저당이 그래도 우리 당과 함께하고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하고 노동운동과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의제들을 책임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는 정의당이 가장 이 노동자 현장 조직 노동자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현장 투쟁에 가시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당이 현장과 투쟁하는 것이 마치 이게 과격해 보이거나 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본부가 안간힘을 쓰더라도 전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송년회를, 정의당의 송년회는 어제 제가 강남회를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 강남 사거리에서 송년회를 하겠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이게 전당적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저 당이 우리 당이라고 하는 믿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오늘 특별히 질문이 현장 노동자, 조직 노동자를 위한 질문이라면 그런 구조 내에서 또 저희가 아까 얘기한 영향권 벨트나 이런 속에서 조금 더 노동자들을 조직해 들어가는 그림들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해라기보다는 뭔가 위원장님 이제 정치 방침 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 방침 대의원대에서 결정하는 정치 방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선거 방침 정도는 정해서 최소한 진보정당에게 투표하라 이런 거는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버리시는데 뭔가 약간 쟁점이 생길 듯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니까 오늘 그래도 토론이지 않습니까? 쟁점을 한번 굳이 말씀을 금방 현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그리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셨는데 연말 송년회를 어디서 하자 투쟁 현장에서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러면 제가 또 이 쟁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 아까 왜 저럴까 통합진보당은 왜 저러고 정당은 왜 저럴까 할 때 정말 정당이 노동을 모른다 이런 감탄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노동은 그럼 정치를 잘 아는가? 제가 볼 때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책임이라는 문제가 이제 따라오고 톨게이트 문제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괴로웠고 제가 이거 어디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얼굴도 안 비친다 이렇게 많이 톨게이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투쟁 현장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본드라고 갈 때는 뭔가 해결책을 또 가져가야 되는 그 중압감이 너무 큰 거예요. 사진만 찍어보면 꼭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게 운동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조그만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참 이 진보정당이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현장성을 가지면서도 뭔가 책임있게 뭔가를 풀어야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역량이 매일매일 시험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을 찾으라면 여전히 현장성이 앞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보면은 노동조합도 진보정당이 우리 정의당한테 연대사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노조와 정당이 그런 관계, 진보정당과 노조가 그런 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에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정책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면 우리의 노동 현장의 투쟁도 거기서 하나도 달라지거나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은주 위원장님께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정치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씩 뭐 결은 다르지만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정해야 한다, 뭐 선거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실제로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하나만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개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서 하지만 명확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된다라는 방침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양 위원장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또 늘 발동하는 사표심리, 노동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노동자가 찍지 않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최저임금 2년 동안 올린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른 정책은 없었고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도 사실은 뭐 정부가 도입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그냥 속도 조절하는 정도였고 지금은 그마저도 뭐 특별인가 근로를 확대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의 백지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도 지금 뭐 장기 침체 국면이고 또 뭐 4차 산업혁명 등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일자리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서 아까 뭐 간략하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뭐 당이 약해서인지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도 많이 안 받아주고 있고 굉장히 후퇴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는데 좀 힘이 붙이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겠는데요. 아까 누구부터 답변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조 위원장님, 김용국 본부장님, 그리고 양경규 위원장님 순서로 다 듣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사실 초기에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직접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뭐 노동시간 단축, 노동 존중 사회를 말하는 건 뭐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부족하자 바로 지금까지의 정책은 과속주행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재벌주도 성장, 노동 배제 정책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과속주행이 문제일까요? 이건
정교하지 못한 정책, 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정교함이 아니라 지금 뭐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퍼포먼스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90%가 넘고 또 회사가 수십 개가 넘죠. 예, 직종도 엄청나게 다양한 인천공항을 먼저 갈 게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모델을, 성공의 모델을 가지고 점점 복잡한 사업장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부재했다, 이렇게 보고 또 선언만이 아니라 정교하게 정치적으로 다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정책들을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사업장으로 확장시켜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역주행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정의당이 대안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의 뭐 전략도 부재했고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뭐 쌀로 밥 짓는 이야기 같지만 철학과 의지의 문제 이런 건데 뭐 철학과 의지로 다 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톨게이트 문제 자꾸 제 머릿속에는 많은데요. 이강래 사장이 이제 그만두고 가버렸는데 어차피 저성장 체제로 들어섰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든 친노동 정책을 펴면 월대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보타지, 자본 사보타지 충분히 예상되는 거고 이 난관을 뚫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의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대법원 판결이 났다. 만약에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해서 그걸 돌파하겠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조선일보 조중동이 지저대고 뭐 죽는 소리를 해도 예를 들자면 지금 한일 관계 문제가 벼랑끝까지 가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자기 철학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판결을 뒤엎는단 말이야. 외교 분란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왜 노동 문제에서는 없는지 우리는 이러한 돌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정의당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교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당이 집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똘똘 뭉쳐서 예상되는 저들의 여러 가지 공세들을 돌파해 나갈 그것을 바꿔 나갈 지혜와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 정부가 실망스럽고 우리가 그 점을 키워서 앞으로 뭐 우리 당이 이제 20대 20년 총선에서 내걸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급진적인 너무나 보편적인데도 급진적인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해서는 처음부터 끝도 저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 의지의 힘은 일단 조직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조직된 힘으로부터 발동된다. 이 점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퇴할 때 정의당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뭐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정쩡한 대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 PPT에서 보여드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어정쩡한 대안을 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하고 좀 더 대중적이기 위해서 주춤거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인 시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2만 명의 부가 33조인데요. 소득이,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629만 명의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게 33조입니다. 무려 2만 명의 이 소득과 629만 명의 소득이 같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에서 또 우리나라의 초지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요.
현재 토지 진위 개수가 0.8입니다. 우리가 60년대 토지 진위 개수가 0.3이었는데요. 이게 0.5를 넘으면 불평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인데 우린 이미 토지 진위 개수가 0.8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이죠. 근데 여기서 대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정의당이 지나치게 주춤거린다는 이상을 저는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대안, 민주당을 후퇴하고 있는 이 구조여서 어떤 급진적인 대안들을 제출할 것인가. 엊그저께 박원순 시장 토지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대표 선거 때 냈던 공약들입니다. 공약들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끊임없이 당 중앙에 이 대안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당 중앙에 받지 못한 거죠. 급진적이어서. 근데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박원순이 그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의당이 무엇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AI와 관련돼서도 가장 급진적인 게 대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급진적 대안들은 단위에서 조금만 손을 보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당의 포지션의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구조 내에서 당이 어떤 역할들을 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고민들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보편적 대안으로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연동형 비례로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그건 한 계기일 뿐이지 당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중적 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정책과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고 여의도 정치와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전략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도 쟁점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려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불평등은 계급 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 왜 심화되는 불평등은 왜 계급 균열로 나타나지 않는가? 왜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 우익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립니까? 지금 한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세조항, 공세조항을 5%를 올리자? 이 이야기는 오히려 당이 무슨 우리공화당 또 기독교당 이런 당들이 3% 이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심화되는 불평등은 왜 계급균열, 진보정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가.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최근에 끝난 영국 총선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정당에 열광합니까? 왜 노인들은 노인수당을 없애자는 정당에 열광합니까? 왜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배반하는 투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남북 분단 상태 여러 가지 보안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정의당이 고민하는 것은 급진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균열로 만들어내고 그들을 투표 동력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는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좀 토론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둘이 따로 저는 따로 안 하고 지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은주 위원장님.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의아스럽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견이 있는 것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 이견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건데 그게 곧 민주 정치인데 앞으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치고 있어요. 네, 일단 정책 얘기가 나와서 사전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빠진 것 같기도 한데 내년 총선에 정의당의 노동 공약 정말 구체적으로 1호로 내야 된다 이걸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만 두 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제가 생각합니다. 어제 한상균 전 위원장님이 하신 권유하다고 하는 조직과 우리 노동본부가 내부 간담회 세미나를 했는데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해나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 2020년 우리가 꺾어지는 해가 너무 강하게 의미 부여할 건 없지만 어쨌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밖에 그러니까 이 숫자 5명 가지고 사실 여러분 5인 미만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없는 성장에서 결코 영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치과, 의사, 병원, 개인 병원 이런데 5인 미만 사업장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밖에 노동, 절대다수의 노동계급을 정의당을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산업 재공영화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결국 분할 민영화 네트워크 산업을 잘게 쪼개서 경쟁시키면 효율화될 것이라고 하는 미신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끊임없이 청년들 중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제쯤이면 네트워크 산업, 특히 에너지 산업 등등에 대한 공영화, 국유화 정책 정도는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면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에 어쨌든 비정규 영세 노동자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언젠가는 다가올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공격적으로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문제로 이 비정규 운동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임금 체계와 구조 문제를 바꾸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문제와 정규직의 문제를 그래서 단순히 지위의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장 문제 그래서 소위 노동 계급 내의 갈등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사회연대임금 특위장이긴 합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임금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한국은 그게 가능한가? 여기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임금 체계 문제가 그냥 현재 한국과 같은 연공급에서 가능한지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또 직무급 문제가 등장할 때 이것이 사실은 임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반론이 있는 구조 내에서 한국 사회 사회연대임금의 법제화 문제를 좀 책임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제가 또 하나 되려면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사회연대임금 법제화의 하부틀로 한국 사회 산별교섭 법제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 양극화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기업별 노조가 계속해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에서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노동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웨덴의 사회연대임 문제를 얘기할 때 그 핵심은 중앙교섭에 있었던 거거든요. 중앙교섭 없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산별운동이 일정하게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산별교섭 법제화 운동도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을 개별교섭하는 한 장사 잘 되는 공사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중소공기업들은 임금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결교섭 법조화 문제, 그 연장선에서 사회연대임금의 법조화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김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개념의 이제 전면 확대, 즉 그 노동자의 개념이 인플로이에서 워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요건 이제 설명하셨기 때문에 빼고 저는 또 그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한 거는 노동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지하철 노동조합에서 그 공황장애로 엄청나게 많은 기관사들이 자살하고 또 철도나 지하철이 산재가 많은 사업장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착안을 한 건데 지금 노동부 산하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안전보건공단 이 구조로는 노동안전 문제 힘있게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산재일이 뭐 오명을 벗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오늘도 3명입니다. 이런 기사 나지 않게 이런 기사 우리가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 안전만을 전담하는 권한과 예산과 조직을 가진 독립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이제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것도 이제 그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 노동조합에서 그 경험했던 부분을 가지고 착안한 건데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이게 2019년도에 서울시가 노동조합과 같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시 산하 기업들을 같이 이제 정책 협의를 해서 그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고 그리고 해소 방안과 과제와 계획을 산하기관에 이제 제출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지 조사도 시키고 이런 실천적인 노력들 이게 지금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확대됐을 때 우리의 가장 오래된 수건 중에 또 여러 격차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격차인 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기에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정보다 지금 약간씩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비정규직들이 지금 뭐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에도 사실 기존의 정규직들과 2배 가까운 임금격차제를 보이고 있고, 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농가리고 아우식, 뭐 허울만 정규직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보 정당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기관 현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진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화 과정에서 사실은 노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뭐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공정성 이야기를 하면서 뭐 조합원 중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된 사람과 어떻게 기간제로 오래 일했다고 해서 똑같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노조 밖에 있는 청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서도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또 내부의 갈등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우리 인천공항의 박두성 지부장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자회사 직고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늬만 직고용이다 이렇게 무늬만 정규직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그 자회사의 성격과 구조에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문제이냐 과연 자회사에 고용되는 게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산하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은 무늬만 정규직화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자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자회사에 고용되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임금 구조와 어느 정도의 고용 문제를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로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근본적인 차별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접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공격적 대안을 정의당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요.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세대 간의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형님들, 삼촌들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고 청년들이 와서 민주노총에서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자본이 저질러 놓은 한국사의 일자리 문제를 세대 문제로 환원시켜낸 이 자본의 공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AI 문제가 나올 때 택시 노동자들과 배달 노동자들, 카풀 노동자들 등등이 다 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계급 내의 갈등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질문의 시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시작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금 정의당의 과제이다. 어차피 저성장으로 일자리의 문제를 포함해서 제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닥쳐오는 이 구조에서 저성장하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래서 그린 뉴딜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AI가 올 경우에 예를 들면 그 AI에 필요되는 노동자를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말만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대안들을 제출해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근본적인 변화를 이 체제가 갖고 있는 소위 이윤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바꾸는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이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이 질문에 매몰되는 그것은 출구 없는 또 해결 방안을 내올 수 없는 질문 아닌가.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출발하는데요. 사실 그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고용 형태별 격차, 또 기업 규모별 격차, 성별 격차, 이 모든 격차들이 응집돼서 나타난 문제가 또 한편으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이기도 한데
고용 안정, 또 임금 테이블 설계, 승진, 승진에 따른 이제 직무 설계, 또 뭐 후생 복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전체 이런 전체를 고려하고 가닥을 잡아서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정교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또 약간 쟁점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진한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아닙니다. 정규직화. 이미 그건 10년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토론을 했잖아요. 자회사의 정규직들 그 수준 사실 비정규직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대공장의 사내 하청보다 못한 중소영세업체의 정규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도 부를 수 없는 사용자 없는 노동자들이 출연하는 이 시점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다. 저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노동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을 정말 무엇라고 규정하기 힘든 현재의 노동법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없는 노동자 시대에 이게 비정규직의 문제에 전환하겠다. 결국 그러니까 정규직 시켜줄게.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시켜줄게. 하지만 여전히 남는 차별의 문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서 용역의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도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분명히 필요하고 그 핵심은 차별의 해소,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을 종속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종속관계를 보장할 수 없는 노동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안전망을 짜고 들어가는 대책이 있지 않는 한 결국 우리가 정규직 시켜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좀 더 명심해야 되고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깊숙하게 던져야 될 때가 봅니다. 마치 출발선이 같은 100m 달리기 같은 출발선에 섰는데 시험 쳐서 들어오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서 출발선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요즘 유명한 펭수가 이야기했던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아무리 출발선이 같아본들 그것은 형식적인 공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내용을 겪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모범적으로 완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냈다라고 칭찬도 받았고 근데 저희 내부에 바로 그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내가 얼마나 나도 비정규직을 거쳤고 얼마나 힘들게 이 경쟁을 뚫고 여기 들어왔는데 저들을 그렇게 쉽게 나랑 동일선상에다 넣을 수 있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또 언론에 비뚤어진 거죠. 언론에 채용 비리 그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하고 작년에 이제 한창 이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이게 바로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노동자들이 지하철에서 자신들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든 이 정치 거기에 이제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저희가 저희 정의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공정성 관련해서는 또 노동과 별개로 좀 할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혁신 과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幹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지금 노동운동의 가장 큰 위기를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 즉 말하자면 청년 세대 조합원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운수노조가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조합원들의 의식조사를 했던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구체적 통계를 통해서 확연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청년 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기존의 노동운동 세대들이 해왔던 노동운동의 혁신의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토론자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노동운동이 기존의 민주노조 세대라고 불려왔던 노동운동이 그동안 이것은 꼭 고쳤어야 됐는데 고치지 못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또 이뤄왔던 과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토론자들께서 다들 현장에서 전현직 간부로 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것만은 꼭 고쳤어야 됐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이야기, 뭐 한국 사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큰 단어 말고 우리 내부의 좀 은밀한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과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표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청년 조합원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진보 정당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조합원은 한 40% 정도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서 35세 미만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이 19%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요? 지금 세대 간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의 토론자도 청년하고는 좀 이제 나이상으로 거리가 있고 저도 정의당 기준으로는 청년이 아닙니다.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기준으로는 청년이지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면면을 봐도 청년은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 몇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지금 이 정의당 그리고 뭐 공동정치와 좀 청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와의 어떤 갈등 등에 대한 이런 좀 노동운동의 과제 그리고 또 아까 말미에 또 질문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노동운동 내에서 좀 뭔가 이거는 고쳤어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동운동의 혁신 과제 질문이 거창한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이제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노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 인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85%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건 19%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일부만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답변한 시민이 78%입니다. 그래서 향후 노조가 주력해야 될 것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근로조건 개선,
사회제도 개혁 순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뭘 해야 하는지, 또 노동운동의 위기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모두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게, 저희 지하철 노동조합 예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지하철 노동조합,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항상 그렇게 불러왔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었나 되돌아보게 됐고요. 정의당의 노동정치가 가야 되는 길, 그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 혁신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많이 쓰는 이야기지만 노동이 무너진 폐허에 진보 정치의 꽃은 피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민주노총 있을 때 민주노총 조직률이 5%인데 그 5%의 조직률을 가지고 5% 지지를 얻는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서 수권 정당이 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죠. 그만큼 노동운동이 고립될 때 그 고립된 노동운동에 지지를 받는 진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목고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이 가진 그 이중성, 즉 조합원들의 이익단체를 출발했지만 결국 연대의 조직으로 질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내부 구성원들과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종의 투쟁을 벌여야 되겠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체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저는 주장하는 정비직 양보론을 별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봉이 얼마니 어쩌니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역시 98년 정리해보라고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있을 때 더 벌자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고용불안에 사생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밖을 바꾸자고 산별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세상 밖을 바꾸기보다 공장 밖으로 안 쫓겨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이고, 그 발버둥 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공동전범으로 양극화는 심화되는 한 축에 섰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역할들을 진보정치가 해내지 못했을 때 과감하게 공장 밖을 나와도 사회안전망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라고 쌍용해고자들의 처절한 춤을 보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 진보정치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못했던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산별전환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별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전환을 했습니다. 노조들을 합쳐가지고 그냥 큰 산별을 만들어보자. 산별노조는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산별노조는 그 이념과 운영에 있어서 이익단체가 아니라 연대조직으로 가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척도노조위원장으로서 큰 노조 만들어서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더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산별운동이 결국 형식적 산별은 이루어졌지만 결국 연대체로 성공하지 못하는데 제가 또 일조한 건 아니었는지, 저의 부족함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 못했습니다. 네, 조직노동, 특히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사회적 평가들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특히 2017년의 통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2017년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걸고 들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찬성하도록 돼 있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나 혹은 노무현 정부가 끝났던 시기인 2007년에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는 거의 30%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나쁜 놈. 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민주당 정부가 끊임없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오면서 그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던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의 든든한 보수와 자유주의 정치 기반 세력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됐는데 이건 필연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나 노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온다면 80%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2017년 초기 문재인 정부의 바람에 문재인 지지자가 찬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고민스러운 건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노동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신뢰도가 5등이었어요. 2007년도에 딱 그 두 정권을 지난 2007년도에 사회적 신뢰도가 30등 중에 28등이었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IMF 시기에 끊임없이 싸웠고 신자유주의 정부인 이 노무현 정부가 싸웠던 것밖에 없었는데 지지율과 사회적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노동과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김영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이 개량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의 근본적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별 노조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노동조합의 형태는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노동운동의 혁신은 여전히 토대와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다. 그래서 토대로서의 기업별 노조, 구조로서의 기업별 노조, 토대로서의 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민주노조 운동이 해소할 거냐, 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노동운동 혁신의 첫 번째입니다. 산별노조 운동이 별로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는 순간 한국 사회 노동운동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사상 밖으로 나가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을 너무 나이브하게 봅니다. 노동조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업별 노조. 그걸 못한다고 해서 욕할 수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조를 만들지 세상을 바꾸려고 노조를 만들지 위원장님 않습니다. 발언 좀 짧게 정리해 이런 주시죠. 측면에서 저는 토대와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노동운동이 공장 밖으로 나가서 사회연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올라오는 사회운동과 부문운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나 생태운동이나 성소수자운동과 손을 잡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 사회운동의 코드인데 이걸 노동운동을 외면하면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부터 더욱더 사회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후회되는 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노동운동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2007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2007년에 제가 제출했던 공약이 이런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중앙의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중앙의 3분자도 반으로 줄이고 3분자를 모두 지역분으로 예산 반으로 줄입니다. 이제 중앙 중심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운동으로 전환해야 되고 비정규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노동운동의 분위기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평생을 견장을 차고 살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 책임이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 대의원대회, 제가 민주노총에서 떨어졌던 대의원대회에서 선거 직전에 직선제 개헌안이 올라왔는데 막지 못했어요. 빨리 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직선제 개헌안이 불과 30분 만에 통과됐다. 그때 저는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민주노총은 직선제로 간선제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구조로 민주노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훈련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후회가 된다면 2007년 대의원대 바로 그날에 있었던 저의 공약의 실패와 직선제의 문제에 대한 해안이 남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정한 규칙을 완전히 그냥 어겨주셨는데요. 네, 저희 여기 대관 시간이 9시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9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릴 텐데요. 네, 양경규 위원장님께는 2분, 그리고 이현주 위원장님과 김영훈 본부장님께는 4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노동정치는 땡땡땡이다 라는 것을 넣어서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순서는 이은주 위원장님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쭉 고민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치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좋은 일터, 좋은 경제, 좋은 사회, 좋은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은주라는 여성 노동자는 아직 자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들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불렀던 노동조합의 성과와 미래는 월급과 사내복지로 축소되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아이들의 학업 경쟁의 총알바지가 되었고 그러한 아이들은 경쟁 만능주의 시간 그런 시간이 흘러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사업장 안이라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놀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은주는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이은주는 노동자의 정치와 관련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거나 또는 마치 노예의 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동이 위대해서 모든 사람이 노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노동이 정말 비천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노동을 하는 걸까요?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생각들이 현실의 무기력을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무기력한 상태, 그것은 가짜 위대함입니다. 노동의 비천함을 말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상태, 그건 삶의 포기입니다. 가짜 위대함과 삶의 포기, 그것이 오늘날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은주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정의당이 말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노동하는 시민, 바로 우리가 비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세에 물들지도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거짓 환상에서 현실로, 삶의 우울에서 삶의 역동으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저 이은주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 호명되어지고 그 시민들이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이 말해지는 나라, 그것을 통해 시민들이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정의당을 진정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자랑스럽게 하는 것,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정치는 터미네이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면서 역사를 거스르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터미네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마지막에 망가지면서 용광로 속에 불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망가지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 I'll be back. 노동정치는 돌아올 것이고 진보정치는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정치는 터미네이터 마치겠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노동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동조합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 바로 이익단체로 출발했지만 사회연대의 구심이 되어야 하는 이 이중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정치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과 연대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그 모습 위에,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나 소수의 진보정당이 가지는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욕을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노회찬 대표 살아계셨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우리는 정치, 저는 나한테로 노동운동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한 발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총선 정의당 노동정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사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길고 심도 깊은 토론이 되었어야 하는데 짧은 토론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에 대해서 또 정의당 내에서 더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뭐 이렇게 같이 만세 이런 거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럼 손잡고 포토타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이런 거 너무 식상하죠? 네, 다 찍으셨죠? 네, 오늘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2020년 총선 정의당의 노동정치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